사이클 산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려보면요. 반도체 산업은 오르락내리락하는 사이클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반도체에 의해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기도 하고 적자가 나기도 하고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이클 산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락 사이클이 온 뒤에 다음번 상승 사이클이 바로 튀어오르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보통은 횡보 구간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횡보가 그냥 생 횡보가 아니라 스물스물 오르다가 떨어졌다 이러한 구간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간 가운데 스물스물 오르다가 훅 한번 꺼지고 또 스물스물 오르다가 훅 한번 꺼지고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연 초반에 유튜브 채널들에 출연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반도체 앞으로 상승 가는 거 무조건 맞다. 다만 사이클 산업의 특성을 꼭 고려하셔서 스물스물 오르다가 떨어지고 특징이 나타날 텐데 그때 훅 꺼지는 구간에서 떨어졌다고 팔지는 마시라. 차라리 사면 샀지. 처음부터 안 사면 안 샀지. 떨어졌다고 막 울면서 팔지는 마시라. 그게 본래 사이클 산업의 특징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맞아요.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그 상황입니다. 보통 횡보 구간이라고 하면 사이클 산업의 횡보 구간이라고 하면 짧게는 6개월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길어지면 2년 막 3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3년이면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반도체는 사실 3년까지 간 경우가 드물긴 한데 보통 이제 좀 다른 산업들, 철강 이런 건설 이런 영역에서는 3년, 4년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횡보 구간이 나타난 지 지금 아직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년밖에 안 됐다라는 뜻은 내가 1년 동안 버틴 게 지금 힘들긴 하지만 조금 더 버티면 좋은 성과가 나온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1년 빠르게 지나갔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버티고 버텼더니 1년이 됐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구간의 특징을 일단 고려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지 조금 좀 훅 꺼졌다고 또 올라가다 훅 꺼졌다고 반도체가 끝이다 뭐 우리나라 반도체 미래 없다 뭐 이런 기사들을 보면 한번 공부를 강력하게 권장드리는 호돌이 반도체 제 블로그 오셔서 한번 좀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리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반도체 이제 주요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에 한해서 바닥에 근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신호가 있다고 말씀을 해오셨는데 그 신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번 출연했을 때는 아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 자체가 아마 저점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락 사이클이 매우 짧게 나타난다. 매우 짧게 나타나는 특징인데 그로 인해서 주가는 미래 선반영이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이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주가 최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말고도 또 이제 많은 이야기를 펼치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지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인데요. 자, 지금 화면을 다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최근 디램 가격의 추이입니다. 이 그래프요. 역시나 제가 텔레그램 또는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와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께서 이 데이터를 보시려고 하면 연간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디램 가격이 쭉쭉쭉 떨어지는데 최근에 어떤 특징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약간 꺾였네요. 약간 반등으로 돌아서는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요 구간을 보되 요 상승률로 한번 전환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계속 가격이 하락하기만 즉 음의 영역에만 있다가 최근에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왜 플러스로 돌아섰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공급 주도적인 산업입니다. 수요가 살아나지 못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지만 우선은 공급을 줄이지 않고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이제는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작년부터 감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감산 효과가 1년 지나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공급 주도적인 산업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반도체는요. 수요가 늘어나지 않아도 수요가 여전히 부진해도 공급을 확 줄이면 가격은 크게 뛰고 기업들의 실적은 크게 뛰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왜? 공급 주도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과점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갑자기 디램 가격이 막 폭등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얘가 이제는 점점점 더더 플러스로 가는 어떠한 추세를 그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비교적 확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요 바로 이러한 디램의 가격의 추이를 따라가는 정확히는
뒤따라가는 건 아니고 앞서 따라가는, 즉 미리 음. 선반영하는 것이죠. 앞서 따라가는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 지금 디램 가격이 일단은 계속해서 그래프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쭉 우상향 쪽으로 이제 오른쪽 위로 가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공급의 특징에서, 과점의 특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아주 빠르진 않더라도 점점 위쪽으로 간다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이익은 다시금 플러스로 돌아서는 방향으로, 한순간에 조단 이익이 뒤바뀌는 영역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 디램 가격이 상승하면 예예예. 이제 적자폭이 점점 줄어들 거고, 예예. 그러면은 앞으로 조금 기대하는 바는 이 가격 상승세는 좀 지속될 거고, 예예. 적자폭도 줄어들 거고, 예. 흑자로 전환될 거고,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걸까요? 볼 수 있는데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네. 반도체 산업은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횡복 구간입니다. 횡복 구간이 앞에서 디램에서도 보시다시피 아직은 가격이 스물스물 반등하는, 그랬다가 살짝 내렸다가 또 반등했다 내렸다 내렸다 갈 겁니다. 근데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은 언제 오는가? 공급이 이제는 너무나 부족해져서 가격이 갑자기 2배, 3배씩 확 튀는, 기울기가 확 바뀌는 것이죠. 그때가 본격적으로 주가가 진짜 2배씩 튀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게 내년이 올지, 내년 초에 올지, 내년 말에 올지 예측이 불가능한데, 근데 내년 아무쪼록 초에도 올 수 있어요? 빠르면? 사실 많은 증권사에서는 이미 내년 초로 예상한 증권사도 많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예측이 되는 변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해요. 아무튼 그렇죠. 이러한 지금 이게 언제 올지의 문제이지, 이 음.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비교적 확정적이다. 그래요? 이유가 무엇이다? 공급이 너무나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구나. 수요가 늘어나기만 하면 이 공급을 확 늘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증설에 들어가도 이 기업들이 장비를 깔고 설비를 깔고 램프업 시키는데 못해도 2년의 시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공급 부족이 일정 기간 나타날 수밖에 없고, 항상 이 공급의 특징으로 인해서 과거의 사이클이 규칙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 규칙에 크게 이제 다른 영역에 있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 상반기든 뭐 중반기든 하반기든 오면 좋겠네요, 내년에. 네, 오면 좋겠습니다. 사실 좀 더 여러분께 공부할 시간을 좀 이게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러면 하반기에 오면 우리가 초반기에 좀 공부를 해두고 이제 사서 하반기 오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질문 하나 좀 드리면, 네. 요즘에 뭐 보면은 중국도 뭐 반도체 네. 그 뭐죠, 화웨이 휴대폰 보면은 맞습니다. 화웨이가 또 그 판매량 애플을 이겼다고도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중국 네. 반도체도 경쟁력이 나름 있는 것 같은데, 네. 비교했을 때 삼성이나 SK나 뭐 괜찮을까요? 그게 사실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네.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반도체가 이 반도체를 만들었을 때 칩의 성능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칩을 싸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같은 성능의 칩이면 어차피 반도체 칩의 성능은 다 거기거든요. 그럼 누구 걸 쓰냐? 당연히 싼 애 걸 쓰죠. 무조건 가성비가 중요한데, 문제는 중국이 지금 EUV 공정이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EUV 장비가 딱 한 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기존의 이 DUV라고 불리는 EUV 전 공정입니다. 기존의 DUV를 이용해서 칩을 만들다 보니까 칩의 단가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똑같은 7나노 공정이지만 단가도 높고 칩을 뜯어보니까 실제 성능도 크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억지로 꾸겨놓은 것 같은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칩이 내수 시장에서 먹히겠죠. 중국의 내수 시장은 저희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이요. LCD 패널을 만들었어요. 근데 중간 픽셀 몇 개가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거 절대 안 팔리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15억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은 누군가 꼭 사갑니다. 그래서 중국은 상상 초월하는 내수 시장이기 때문에 이처럼 비싼 반도체도 또 정부 지원금으로, 보조금으로 사주는, 또 화웨이가 또 아시다시피 정부랑 관계가 굉장히 깊은 기업이고 비싸게 찍어내고 적자 하나도 괜찮아, 정부에서 다 메꿔줄게,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팔리는 구조에 있어서 좀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 제품이 계속 팔리는 그러한 구조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게 곧 칩의 경쟁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그 칩이 내수에서는 팔릴 수 있지만 더 비싸게 팔아야 하고 해외에는 아예 나올 수가 없겠죠.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품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국이 EUV 공정을 확보하지 못하는 과정에서는 좀 이러한 이 경쟁에 대한 우려는 거의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현재 생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과 중국의 그런 양강구도 그게 우리나라에게는 호재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년 정도는 호재일 거라고 보는데요. 왜 10년인가 하면
이 미래를 예측하는 건 또 쉽지가 않죠. 미래에는 또 중국이 EUV를 내재화하고 국산화해서 그걸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또 갑자기 바뀔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보수적으로 10년이지 넉넉하게 한 30년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그 기간 정도는 좀 이 고사양 칩에 한해서는 고사양 칩이라고 하면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방금 말씀해 주신 AP 같은 칩들 아니면 뭐 컴퓨터에 들어가는 서버에 들어가는 CPU, GPU 같은 칩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만드는 D램 이러한 칩들이 고사양 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고사양 칩은 아무래도 경쟁의 이 폭이 기술의 이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 수는 있어도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좀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뭐 10년이라고 해도 저는 호재라고 하는 게 너무 좋네요. 네. 예. 그러면 이번에 파운드리로 좀 한번 넘어가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예. 그 삼성전자와 TSMC의 양강구도 또 뭐 삼성전자가 2나노에서 또 기술력 많이 따라왔다. 또 오히려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 양강구도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미 양강구도는 깨졌습니다. 이미 이제 인텔이 이제 2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인텔이 CPU를 만드는데 지금까지 직접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공격적으로 시작했죠.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밀고 있는데 이제 인텔이 만드는 CPU를 우리 인텔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인텔의 파운드리가 만드는 거다. 그래서 파운드리가 별도로 매출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면서 한순간에 급격히 불어났고 많은 분들께서 인텔에게 인텔 풋 막 이렇게 비웃음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반도체 현업에 계신 분들은 절대로 인텔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도체 제조가 이 노하우가 한두 가지 필요한 게 아니라 공정만 해도 수백 개고 그 공정마다 또 노하우가 수백 가지 그러니까 정말 수만 가지 노하우로 만들어지는 게 반도체인데요. 인텔이 정말 수만 가지 중에 절반 이상의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비록 TSMC와 삼성전자에 밀리고 있지만 이 노하우를 또 살리면서 고성능 칩을 잘 만드는 또 나름대로 싸게 만드는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칩을 싸게 잘 만들려면 ASML의 고사양 EUV 장비,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의 고사양 ALD 아니면 램리서치의 ALE 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장비를 좀 더 공격적으로 먼저 수주해 가면서 TSMC보다 삼성전자보다 먼저 그 물량을 지금 뺏어가면서 추후에 2025년 6년에 나올 하이 NA EUV 장비라는 차세대 EUV 장비는 인텔이 지금 싹 가져가는 그런 형국까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쟁 구도를 지금 섣불리 예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다만 주의할 점은 인텔이 비록 후발 기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규모상 인텔이 직접 우리가 만드는 칩을 파운드리에 주기 때문에 그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에 파운드리는 사실상 3강 구도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인텔 자체 물량을 제외하면 여전히 TSMC가 앞서 있고 그다음 삼성전자 그리고 한참 뒤에 인텔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앞으로 이제 2나노 싸움, 1나노 싸움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테지만 사실 2나노를 삼성전자가 먼저 한다 그래서 고객사가 막 몰려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파운드리 사업은요 2나노, 1나노 이러한 차세대 공정을 빨리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에게 바로 딱 밀착해서 에스코트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밥 떠먹여주는 것부터 스프 떠먹여줘, 밥 떠먹여줘, 목욕 시켜줘, 로션 발라줘 이런 거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어떠한 총괄적인 서비스를 구축하는 그 과정이 아직은 삼성전자가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반해서 TSMC는 제품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무언가 우리 설계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바로 전문적인 팀들이 딱딱딱 달라붙어서 엔비디아 고객님 우리 니네들 제품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해결해 줄게요. 이런 체계가 너무나 확고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삼성, TSMC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 기업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디자인하우스 밸류체인 그리고 후공장 밸류체인이 아직은 TSMC가 너무나 뛰어나다 보니까 좀 고사양 칩들은 우선은 TSMC가 수주해 가는 과정은 맞다. 하지만 TSMC가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이 파운드리 산업도 어쨌든 가동률이 일부 떨어졌고 그다음에 수주가 일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파운드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막 설비 투자를 하다가 지금은 몸을 좀 추리는 과정에 있죠. 추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 즉 이 캐파 증가가 비교적 느려졌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다시금 또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는 예전보다 더욱더 TSMC에게 제품을 맡기지 못한
그래서 삼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객들이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낙수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효과가 우선적으로 좀 더 삼성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양강 구도는 사실 이 점유율을 보통 말씀을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TSMC 55% 점유율 그리고 삼성전자 15%라는 이 점유율이 하루아침에 막 크게 바뀔 수 있는 그러한 변수는 사실상 좀 힘듭니다. 뭐 2나노, 1나노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찔끔찔끔씩 1, 2%씩 점점 격차를 좁혀나가는 정도는 좀 다음번 파운드리 사이클 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예. 파운드리는 만만치가 않은 거군요. 예, 만만치 않죠. 그리고 뭐 1등을 오랫동안 해온 기업을 한순간에 이긴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일 수도 있죠.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좀 요즘 최대 화두는 HBM이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HBM을 두고 양사의 경쟁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세요? 아, 예. 앞으로 두 기업의 이 경쟁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사실 저희가 투자할 때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기도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2019년부터 인텔이 계속 어려움을 겪다가 AMD가 확 살아나면서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AMD의 시대다. AMD 주가 10배 간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이미 2000년대 중반에도 AMD가 인텔을 확 치고 올라오면서 점유율을 거의 뛰어넘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직후에 완전히 고꾸라져 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CPU의 기술력이 빠르게 바뀌면서 막 펜티엄 CPU도 나왔다가 갑자기 듀얼 코어가 나왔다가 막 기술력이 빠르게 바뀌는 그러한 시기에는 인텔과 AMD의 이 기술이 계속해서 바뀌는 과정에서 누가 앞서가고 또 누가 뒤치고 올라오고 막 누가 또 다시 앞서고 이러한 예측이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시기에는 예측이 계속해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어떻습니까? 1년이 멀다 하고 HBM 3세대, 4세대, 5세대 계속 빠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이처럼 기술이 빠르게 변할 때는 예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하이닉스는 뭐 부동의 1등이죠. 부동의 1등이고 삼성이 지금 점유율 5%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 치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안 되다 이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삼성이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건 맞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성은 HBM 기술력 없잖아. 하이닉스는 열심히 했지만 삼성은 열심히 안 했잖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좀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일부 맞기도 한데 과거에 HBM이라는 이 기술이 나오기 초창기 때 삼성이 추구하는 기술 방식과 하이닉스가 추구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어요. 삼성은 당시에 마이크론과 함께 HMC라는 구조를 갖고 하이닉스는 HBM이라는 구조를 갖는데 결국에는 HBM이라는 구조가 좀 더 기술적으로는 쉽고 그다음에 성능으로는 조금 떨어지지만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일단 이게 더 유리하다라고 지금 이 판정이 난 겁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당시 HMC라는 다른 기술에 주목했던 삼성과 마이크론이 기술력이 없어서 HBM을 못했던 것은 아니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기술을 준비하다가 안 되겠다 다시 하이닉스 방식으로 가자 요거 전환하는데 지금 시간이 한 2, 3년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없어서 뭐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는 다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 뭐 후공정에 필요한 모든 장비들 해외에서 다 지금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고 장비 기술을 가진 빵빵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을 통해서 HBM 4세대, 5세대를 통해서 지금 반전을 노리려고 하는데 물론 이미 앞서 있는 하이닉스를 한순간에 치고 올라오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반 1등 하는 친구를 무슨 수로 갑자기 한순간에 내가 따라잡으려고 그래요. 서서히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할 것은 뭐 하이닉스가 이길 거예요. 계속 이길 거예요. 계속 1등 할 거예요. 아니야. 삼성이 어느 순간 역전할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대로 1등의 고지에서 계속 우수한 고객사를 먼저 선점해 나가는 그 1등의 자리 유지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삼성은 비록 한순간에 하이닉스를 앞서갈 수는 없지만 우리도 이제 다시 하이닉스 방식의 이 기술에 맞춰서 스물스물 고객사를 조금씩 뺏어오는 그러한 구도로 가는 그래서 삼성도 점점점 수혜가 늘어나는 그럼 삼성만 돈을 벌겠습니까? 어차피 HBM을 잘한다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도 물론 돈을 벌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아래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그래서 그 아래 기업들 특히 삼성 쪽에 걸쳐 있는 그러한 기업들 앞으로 점점 이제 기회가 늘어나는 그러한 구조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안타까운 게
이 HBM 얘기만 나오면 하이닉스가 잘해, 아예 삼성은 못해, 막 이런 식으로 막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데 아예 이분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둘 다 잘한다, 잘할 수밖에 없다. 삼성도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점점 잘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거기서 무슨 아이디어를 찾을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 중에 삼성전자 예. 아래 기업을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건가요? 사실은 HBM이란 게 직접 수혜가 있고 간접 수혜가 있는데요. HBM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무언가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직접 수혜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TC본더 같은 경우가 있겠는데 사실 삼성 쪽 밸류체인은 직접 수혜보다는 간접 수혜가 많습니다. 간접 수혜는 무엇인가 하면 HBM에 직접적으로 제품을 공급해, 이건 아니고 HBM이 커지면 디램의 수요가 늘어나겠네? 디램 시장이 커지겠네? 그럼 그 디램 쪽에 고루고루 제품을 공급해. 이러한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디램을 만들기 위한 필요한 소재와 파츠를 공급하는 기업들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디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또 장비를 공급하는 뭐 대표적으로는 이오테크닉스 같은 기업들도 후보군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한 기업들도 간접 수혜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직접 수혜가 됐든 간접 수혜가 됐든 그 수혜의 폭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업은 굉장히 많다는 점을 좀 한번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소부장주 가운데서 좀 눈여겨볼 주식이 직접 수혜주, 간접 수혜주. 예, 소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HBM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HBM이 확 터지면서 디램의 수요도 같이 따라가면서 디램을 만들 때 필요한 소부장도 수요가 늘어나 이런 구조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소부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무엇인가? 요즘엔 HBM이 핫한 거 맞습니다. 디램이 잘 나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낸드 플래시도 주목을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많은 소부장 기업들이 디램 쪽에도 제품을 공급하지만 낸드 쪽에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 낸드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최근에 낸드 업황이 계속 안 좋았고 공급 과잉이 있고 가격 계속 떨어지고 이러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있는 투자자분들 아무도 낸드 플래시에 관심 없어요. 반도체 얘기만 나오면 다 HBM이에요. 지겨워 죽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디램이 살아나면 반드시 낸드도 따라갑니다. 낸드가 공급 과잉이라고요? 아니요. 공급 과잉이어도 어느 한순간 갑자기 공급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진짜 1% 차이로 제품의 공급량, 수요량 1% 차이로 갑자기 확 가격이 바뀌는 게 수요 공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낸드 쪽도 꼭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낸드 쪽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그러한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낸드 안 좋으니까 니네 주가 못 가도 돼, 니네 주가는 싸도 돼, 별로 매력 없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부터는 갑자기 이제 또 튀어오르는 그런 시기가 이제 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낸드 쪽 노출도가 높은 소부장 기업들도 꼭 함께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누가 있는지도 말씀 드려야 되나요? 몇 개만 얘기해 주세요. 가급적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스스로 찾아보시는 과정도 공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조금 옹달책방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좀 뭐 파츠 기업들 중에서는 하나머티리얼스, TCK, 월덱스, KNJ 같은 기업들이 속적으로 노출도가 높은 기업이고요. 소재 기업들 중에서는 FST랑 동진세미캠, 뭐 솔브레인 이러한 기업들이 좀 우선적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 기업들 중에서는 뭐 테스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기업들 가만히 보시면 상대적으로 HBM 관련 수혜 기업들보다 주가가 훨씬 지지부진한 걸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낸드가 살아나게 되면 이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이 점을 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낸드가 가장 좋고 낸드만 사세요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HBM은 너무나 다들 아시고 다들 당연하게 생각하시니까 좀 여기까지도 같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잘 한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너무 중요한 인사이트들과 너무 구체적인 기업들까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뭐 강조드리자면 절대 종목 추천이 아니라 이런 기업들이 있다 한번 공부해 보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라는 거를 시청자님들께서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공부가 아니다. 기업 분석이 아니다. 맞아요. 이후에 내가 직접 살펴보고 분석하는 게 그게 진짜 공부이고 분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유튜브만 보고 바로 사시는 거면 기업 분석 없이 바로 매수 프로세스밖에 없으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의 얼추 한 95% 분들께서 매도만 하시고요. 5% 분들께서 기업 분석까지 하시는데 수익은 소수만 가져갈 수 있는 구조면 당연히 누가 유리할까를 꼭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뭐 좋아요 안 좋아요 내 계좌 왜 이래요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냥 요즘 시장이 어떤지 바로 수치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이제 바로 무엇인가? 최근 지난 8월 2일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 변동을 나타냈는데요. 이 업종별로
업종별로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쭉 나타낸 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굉장히 많은 업종들이 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죠. 시퍼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 그래서 내 계좌는 왜 이렇게 시퍼렇지?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계좌만 시퍼런 것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 투자자들의 계좌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좀 위안을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가만히 보시면 지난 8월 2일부터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했었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지금 딱 몇 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손실인데 지금 보시면 보험, 담배, 부동산 업종이 좀 유난히 수익률이 높고 나머지는 파랗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들 세 업종 보통은 수익률이 그렇게 우수한 업종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 이들 업종이 지금 수익률 상위권에 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사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개판 상황이다라고 좀 위안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는 꼴등이네요. 2차전지가 좀 하락폭이 깊었죠. 그래서 섹터별로 이렇게 하락폭, 상승폭 이런 것들을 제가 주기적으로 정리해서 또 블로그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유 드리는데요. 이 자료를 여러분께서 또 응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좀 많이 하락한 섹터에 관심을 가져볼게. 또는 지금 오르고 있는 섹터들은 왜 오르고 있지? 호재가 있나? 나는 그쪽을 관심을 가져볼게. 그런 관점으로도 좀 사용하실 수 있는 자료이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어디 있는 거예요? 예, 반도체도 지금 하락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52등. 예, 조금만 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네. 반도체도 굉장히 지금 시장 평균 수익률 굉장히 하위권에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도 굉장히 하위권에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두 섹터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만 봤을 때는 그냥 수익률이 낮다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섹터에 속한 기업들별로도 또 한번 수익률을 산출해 봤는데요. 지금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섹터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들의 수익률이 다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극히 일부 예외적인 기업들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수익률이 막 마이너스 20%, 30%, 막 40%까지도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는 섹터가 그냥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보셨던 반도체 섹터도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은 섹터인데 조금 다릅니다. 보시면은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10%대 반해서 반도체는 좀 기업들마다 편차가 좀 있는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플러스인 기업들도 보이고 하락률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기업들도 종종 섞여 있다. 그에 반해서 좀 마이너스가 큰 기업들도 섞여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업종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싹 안 좋다라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조정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기업들 간의 선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섹터 전반의 좀 분위기가 센티멘탈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좀 기회를 살펴볼 수 있겠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에 반해서 지금 반도체 섹터는 조금 더 판단이 어렵습니다. 섹터가 좋아지면 들어가야지가 아니라 나는 이 중에서도 지금 계속 가는 기업들 뭐 호재가 있나 그런 기업들에 주목해 볼까라는 생각도 가능하고 나는 유난히 많이 빠진 기업 얘가 이제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능하고 왜 기업들 간의 편차가 존재하지 이러한 복잡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앞선 2차 전지 섹터는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섹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이 분위기가 조금 오래가는 경우도 종종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 개별 기업 단위로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전부 다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러한 상황은 조금 더 오래가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나는 약간 단기적으로 기회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오히려 반도체 안에서 종목을 찾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 자료들을 제가 블로그나 텔레그램에 항상 자주 공유를 드리는데요. 이러한 자료 똑같은 자료를 보더라도 투자자분들마다 모두 다 판단이 다르십니다. 생각이 다르십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빨간색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 뭔가 호재가 있으니까 거기 주목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붕 뜬 기업들은 이제 기회가 끝난 거야. 오히려 마이너스에 주목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다른데 그때그때마다 성과가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께서 다각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자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공유 드린 자료 외에도 또 섹터별로 더 다양한 섹터별로 또 더 다양한 기업들의 수익률 추이를 계속해서 또 공유 드릴 테니까요. 블로그에 놀러 오셔서 공짜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보여주시니까 확연하게 우리나라 대표 두 산업이라고 하면 2차 전지와 반도체를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런 차이점을 볼 수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차이점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확실히 뭔가 이렇게
빨간불이 뜨면 다 네. 뜨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네. 특히 이 차던지가 지금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와중에도 또 반등이 나왔다가 또 다 같이 꺾이고 반등이 나왔다 다 같이 꺾이다 보니까 이 차던지 어떤 종목을 들고 있어도 다 같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기반해서 반도체는 좀 빨간불이신 분들은 기분이 좋은데 파란불이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요거 하나 우선 여쭤볼게요. 예. 그럼 지금 같은 시기에는 네. 좀 현금 비중을 좀 어느 정도까지 좀 가지면 좋을까요? 사실 현금 비중을 높이고 낮추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정답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왕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예정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이왕 질문을 주신 김에 제 개인적인 전략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제가 기업들을 어떤 관점으로 살펴보고 어떤 종목들을 추려서 투자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보통 매 분기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살펴보면서 그중 딱 4개 정도의 기업만 투자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 분기마다 기업들을 살펴보고 많은 기업들을 살펴봐도 가끔씩은 투자할 만한 기업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번 분기는 왜 이렇게 매력적인 기업이 없지? 그러면 억지로 주식을 사는 것이 억지로 종목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매력이 있는 기업들로만 투자를 하다 보면 현금 비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나 또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주변에 제 지인분들을 보니까 현금 비중이 그동안은 낮았던 분도 계시고 높았던 분도 계신데 최근 지금 연말 들어서는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높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상황이고 저 또한 그런 관점으로 좀 기업들을 보고 있다. 좀 매력적인 기업들이 좀 많아진 상황이다. 이게 아니 요즘 주식시장 안 좋잖아. 실적 계속 빠지잖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실적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무엇인가 사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바로 주식의 이 가격 즉 밸류에이션입니다. 네.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너무나 또 커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여러분께서 많이들 아시는 큰 기업들, 뭐 에코프로, 포스코 이러한 삼성전자 큰 기업들보다 조금 작은 기업들의 이러한 매력이 숨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 중심으로 좀 비중을 늘려가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고 개인적으로도 좀 앞으로 뭐 금리니 경제니 뭐 경기 둔화니 이슈가 많지만 그러한 매크로 변수들은 사실 이 바탕업 투자자들에겐 중요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바탕업 투자자들에게는 종목을 늘려가는 시기가 되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2013년에 좀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2년, 13년 이 시기예요.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2차전지가 핫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당시에는 스마트폰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엄청난 성장 산업이었고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면서 4, 5년 동안 굉장히 장기 성장을 누렸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성장이 끝날 즈음에 스마트폰 성장 기업들 이 주가가 쭉 빠지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쫙 휘청였던 지금과 좀 비슷한 모습이 일부 나타났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2차전지의 성장이 또 한 번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그때는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은 완전히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주식시장 분위기가 싹 안 좋아지니까 코스닥 중심으로 특히 중소형주 중심으로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아졌고 이후에 2012년, 2013년, 14년 지나면서 그러한 저평가 코스닥 기업들의 이 성과가 굉장히 좋았던 그래서 저도 당시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꾸준히 냈었던 그러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지금은 이제 가격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매력적인 구간이고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종목을 잘 선별하면 되는 건데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 발표 기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되게 바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보시는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시니까 네. 진짜 수백 개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바쁘신 가운데서는 우리 출연을 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네. 지금 실적 발표 기간에 이제 투자할 종목들을 추리시는 거잖아요. 예, 좀 맞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저의 투자 전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1년에 실적 발표가 4번 있지 않습니까? 그 4번 기간마다, 그러니까 매년 4번씩이요. 매 분기마다 저는 대략 한 200개에서 300개의 기업들을 와. 일괄적으로 쭉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의 우위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서 상위권 기업들을 추려내고요. 그리고 그러한 작업을 또 한 번 걸쳐서 또 한 번 추려내서 최종적으로 한 10개에서 15개 기업을 집중 분석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보통 한 4개 가끔씩 많을 때는 6개 정도의 기업을 매수하는 스타일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실적 발표 때 하는 작업, 첫 번째 작업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들이 굉장히 공시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전자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공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혹시 공시가 몇 개쯤
나오는지 아시나요? 지금까지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공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까지 맞추신 분이 안 계십니다. 네. 이게 아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 혹시 몇 개쯤 될까요? 엄청나게 한 기업이세요? 전체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너무 많지 않을까요? 엄청 많죠. 네. 지금 2000년부터 지금까지 나온 공시의 수가 대략 한 200만 개 정도. 200만 개요? 예, 맞습니다. 상장사만 기준입니다. 비상장사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350만 개에서 400만 개 정도 많은데요. 그러한 공시들을 저는 다 일일이 다 분석하겠다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시를 다 분석하는데 몇 년쯤 걸릴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몇 년 걸릴까요? 그러게요. 얼추 한 3,000년 걸립니다. 아, 그래요? 3,000년이면 저 아주 오래전. 그래서 이걸 제가 직접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또 분석 툴을 만들어서 알짜 공시만 추려내는 작업들 그리고 그러한 공시들을 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공시를 좋은 공시, 안 좋은 공시를 따로따로 추려내고 그러한 공시들이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수익률을 산출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적으로 저한테 쫙 알람을 뜨게 한다든지 그러한 툴을 계속해서 10년 이상 만들어 왔고 또 계속해서 투자에 적용해 왔는데요. 이러한 공시들을 또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도 실적 발표 기간에 진행을 합니다. 와.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면 무엇이 좋은가 뒤에서 한번 좀 맛보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로 좀 채웠으니까요. 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정보, 뭐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저는 항상 그래프화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준철 대표님의 V차트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한 개념을 적용해서 좀 어떻게 우리가 기업들을 좀 손쉽게 살펴볼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 그래프를 어떻게 정해가는지도 한번 뒤에서 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진짜 이 기업을 살펴보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막 한두 달 그냥 지나가 버릴 것 같거든요. 근데 궁금하다가 또 실적 발표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는 그런 팁 몇 가지 보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부족하고 제가 15시간 이상을 계속 떠들 수 있겠는데 그러면 옹달 대표님이 아마 몇 번 주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투자자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심으로 좀 기초적인 부분만 오늘 소개를 드리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연속으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좀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많은 투자자께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실 때 그 어떤 과정을 거치시는지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시는지 제가 그림을 좀 한 가지 그려왔는데요. 어떤 프로세스를 보통 거치실까요? 요즘에는 보통 유튜브를 보고 텔레그램을 보고 바로 매수한다. 그렇죠. 이 프로세스가 많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쉽게도 많은 투자자께서는 그냥 매수 매도만 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매수 매도만. 그런데 나는 정말로 이 기업을 내가 철저하게 분석하겠어. 정말 투자다운 투자를 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수 매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기업을 분석하는 단계도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분석한 뒤에 판단을 내리고 매수 매도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종종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부분 투자자분들의 주식 매수 프로세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유튜브를 보고 텔레그램에서 정보를 얻는 건 기업 분석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이 분석한 걸 그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유튜브를 보고 바로 매수한다고 하시면 매수 매도 프로세스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기업 분석이라고 하면 내가 스스로 기업의 어떠한 미래를 좀 추론해보고 기업들의 재무 상황을 직접 파악해보고 또 유튜브에서 본 내용을 복습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건 공부가 아니죠. 수업이 끝난 뒤에 자습 시간에 스스로 문제풀이를 하는 게 공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님 워낙 공부를 잘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를 보는 것은 기업 분석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아무튼 좀 철저한 투자자분들께서는 기업 분석까지도 하시는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기업 분석과 매수 매도 요 두 프로세스만 해도 괜찮긴 하지만 사실 주식시장에서 좀 장기 성과를 내기에는 좀 많이 불리한 면이 있다. 이게 저의 철학입니다.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한데 제가 한번 쉽게 예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지방에 여행지를 갔어요. 여행지를 가서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맛집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대표님께서 찾으시나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지도에서 뭐 부산 맛집, 제주도 맛집 검색하시죠. 그렇죠. 그럼 식당이 여러 개가 쭉 뜨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도 한번 편하게 들어보세요. 여러분께서도 아마 흔히 경험하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한번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맛집 식당들이 쭉 뜨면 보통 그 중에서 어떻게 고르시나요? 저는 리뷰 많은 순. 리뷰 많은 순으로 쫙 정렬하시고 쫙 보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메뉴에 한해서 식당들을 보되
별점이 높은 식당이나 아니면 리뷰가 많은 식당들을 쭉 먼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과정에서요. 저희가 알게 모르게 하는 작업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이거 맛있겠다. 이 식당 별점이 높다. 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슨 생각도 하는가? 이 식당은 별로야. 이 메뉴는 별로야. 얘는 왜 평점이 4점이 안 돼? 그럼 나 이거 일단 제껴둘래. 무슨 말 하냐? 제껴두기 작업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진행한다는 겁니다. 네. 지도를 보면서. 그럼 그 작업을 왜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왜 별로인 식당들을 걸러내고 왜 리뷰가 많은 그러한 식당들에 주목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네. 승률이 높은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건 같은 돈을 냈으면 좀 더 맛있고 친절한 식당에 가기 위해서 네. 우리가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이러한 작업을 거치십니까? 평점이 4.5점 이상인 식당들만 쭉 모아놓고 그 안에서 리뷰를 다시 한번 쭉 보는 그러한 작업을 거치십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은 얼추 투자 카페나 유튜브 댓글 뭐 이러한 내용들 기준으로 봤을 때 얼추 99% 이상의 분들은 이러한 작업을 전혀 거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한 개의 기업을 딱 발견하면 그 기업을 분석하는 작업은 하시지만 이 기업을 발견하기 전에 여러 평점이 4.5점 이상의 기업들을 쭉 놓고 그 안에서 리뷰를 쭉 살펴보는 이러한 작업은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종목 선정 과정을 굉장히 강조드리는 스타일입니다. 이 작업은 무슨 작업인가? 2,500개나 되는 우리나라 상장사예요. 현재 기준으로 대략 한 2,499개 상장사가 있고 와. 우선주 포함해서 2,620개 정도의 주식이 있는데 그 중에는 매력적인 주식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식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뛰어난 기업들을 우선 한 차례 모으는 거예요. 네. 풀을 모아서 대략 한 30개에서 200개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200개에서 300개입니다. 그처럼 풀을 쫙 꾸려놓고 이 안에서 즉 평점이 4.5점 이상인 식당들 안에서 또 한 번 리뷰를 보고 또 한 번 메뉴를 보고 블로그 글 후기들을 보면서 진짜 알짜 식당들만 걸러내는 네. 그 알짜 기업들만 걸러내는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만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목 선정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실적 발표 기간에 200개에서 300개의 기업들을 쭉 살펴보는데 바로 이 많은 기업들을 살펴보는 프로세스가 종목 선정 프로세스이고 이 프로세스를 거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상대적으로 승률이 높은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출하고 그 안에서 승부를 보기 위함입니다. 네. 왜 많은 학부모분들께서 강남 대치동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동네에서 키우면 아이가 좋은 학교에 좋은 대학교에 진학할 것 같으니까 확률적으로 높아 보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확률적으로 높은 영역에서 기업을 골라야 그 기업을 분석해야 좋은 성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보통은 좋은 풀 안에서 고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기업이나 그냥 뭐 유튜브 추천, 텔레그램 추천 아무거나 골라서 분석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실제로는 평점이 뭐 3.9점짜리 그러한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기업을 집중 분석하면 무조건 그 기업은 계속해서 더 좋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착시 효과 그다음에 친밀성의 오류에 빠지면서 무조건 좋아 보이기만 해요. 비교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많은 식당들을 쭉 비교하면서 리뷰를 자꾸 봐야 더 좋은 식당, 더 좋은 식당을 찾아 나서는데 네. 그러한 작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 과정을 좀 강조드리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데 그 기준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우선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실적 시즌 질문을 주셨는데요.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을 쭉쭉쭉 보면서 이 많은 기업들의 실적을 검토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지만 그 많은 기업들의 실적을 일일이 다 살펴보는 것이 정말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도 또 노하우가 필요하고 팁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요. 이 노하우와 팁만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몇 시간 이상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가장 기초적인 내용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요. 사례를 한번 좀 쉬운 사례를 많이들 아시는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LG전자의 실적입니다. LG전자의 실적을 보시면 어떤 이슈가 있는가? 최근에 실적이 점점점 꾸준히 증가하다가 점점 둔화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LG전자의 최근 실적이 조금 부진해졌네. 는 우리가 어느 정도 쉽게 알 수 있지만 그럼 앞으로 LG전자의 주가가 좋을까 안 좋을까? 이 그래프에선 바로 안 보입니다. 네.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만으로는 절대로 미래를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실적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문제가 있습니다. LG전자의 실적을 앞으로 미래의 실적을 좀 추정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LG전자라는 기업을 분석하고 살펴보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LG전자가 판매하는 제품이 뭐 1,000가지는 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제품들 다 일일이 분석하면서 앞으로 잘 팔릴지 분석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솔직히 LG전자가 뭘로 돈을 버는지도 잘 모르겠고
여쭤볼까요? TV로 돈을 벌까요? 아니면 냉장고로 돈을 벌까요? 아니면 뭐 전장 사업에서 돈을 벌까요?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자니 막막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실적을 딱 관찰하자마자 이 기업의 실적 추이를 비교적 쉽게 좀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이냐. 물론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 사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이 기업의 실적을 쪼개서 보는 겁니다. 네. 쪼개서 보는 겁니다. LG전자가요, 한 가지 사업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LG전자는 여러 개의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고, LG전자의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부문별 실적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매출액 영업이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문별 매출액까지 한 번만 더 봐주는 겁니다. 이 과정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 보고서 딱 켜보시고 부문별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구나 바로 쉽게 아실 수 있어요. 1분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LG전자가 몇 개의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 사업 부문은 H&A, 홈 얼라이언스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백색가전, 냉장고, 세탁기 이러한 가전제품을 파는 그런 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문의 실적을 즉 이처럼 부문별로 실적을 쪼개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슈가 있는가? 이러한 백색가전 사업이 최근에 정체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 우리가 LG전자의 실적만을 볼 때는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우리가 얘네가 백색가전 부문이야? 백색가전 사업이 정체돼 있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답을 내리기 수월한 경우가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 LG전자는 프리미엄 백색가전을 많이 팔잖아. 근데 그 백색가전이 최근에 경기가 점점 둔화되니까 좀 덜 팔리는, 예전만큼 잘 안 팔리는 구간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비교적 쉽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LG전자 차트만 볼 때는 이러한 추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 LG전자가 백색가전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부문별로 볼 때는 비교적 추론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LG전자의 HE 부문입니다. LG전자의 이 TV 사업이요. 특히 영상기기와 관련된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최근에 실적이 계속해서 꺾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 특히 LG전자의 주요한 제품 OLED TV가 있지 않습니까? OLED TV는 프리미엄 TV죠. 가장 가격이 비싼 제품군입니다. 여러분, 가격이 가장 비싼 제품은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경기에 매우 민감합니다. 사치제는 경기에 매우 민감해요.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명품은 계속해서 팔리기 때문에 명품 주식을 살만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사치제는 경기에 가장 민감해요. 경기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 LVM이 되게 많이 빠지던데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네. 그런가? 특히 이 경기에도 민감하지만 특히 무엇에 민감한가? 자산시장에 민감합니다.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자산시장이 빠지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명품은 주로 누가 삽니까? 보통 부유한 사람들이 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부유한 사람들이요, 아무리 현금이 많이 있어도 주로 값비싼 명품 언제 소비하는가? 우리랑 똑같습니다. 내가 월급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월급이 조금 오른다고 명품을 함부로 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명품을 막 관심을 갖고 명품을 막 사고 싶을 때가 주로 언제인가? 내 월급이 올랐을 때가 아닙니다. 언젠가? 내 주식이 올랐을 때, 내 부동산이 급등했을 때, 즉 나의 자산 가치가 급등했을 때입니다. 맞네요. 그런데 부자들도 정확히 같습니다. 아무리 현금이 많은, 배당금을 많이 받는 부자들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가치가 확 떨어지면 소비 여력이 확 줄어들게 되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명품 시장도 둔화 기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LG전자가 만드는 TV가 바로 OLED TV요. OLED TV는 TV 중에서도 가장 명품 TV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시장이 꺾이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LG전자의 차트만 볼 때는 이러한 그림이 잘 안 보이지만 부문별로 쪼개서 볼 때는 이러한 생각이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TV도 계속해서 꺾이고 있어. 그에 반해서 LG전자의 또 다른 사업, 바로 신사업이죠. 바로 무슨 사업입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부문별로 그래프를 쪼개서 보기만 해도 부문별로, 제품별로 특징이 다 다르구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LG전자의 이 전장 사업은 어떻습니까? LG의 미래 성장 동력이고 LG가 계속해서 미는 영역이고, 또 애플도 LG와 함께 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구나라고 누구나 쉽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세 개의 주요한 부문을 살펴보면 비교적 쉬운 결론이 도출됩니다. 무슨 결론이요? 전장 부문은 앞으로 꾸준히 성장하겠지. 뭐 한두 분기 정도 꺾일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할 사업이지. 요거 앞으로 미래 실적을 예측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예, 알 수 맞습니다. 있네요. 이 그래프 초등학생도 그냥 짚어서 그러면 네. 그래프가 나오죠. 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LG전자를 살펴볼 때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이 전장은 꾸준히 가는 것이고 바로 누가 회복되어야 된다? 앞에서 보셨던 두 섹터. 특히 백색가전. 맞습니다. 최근에 올레드. 많이 꺾인 올레드 TV 이런 녀석들이 회복되면 LG전자의 전반적인 실적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겠구나. 왜? 앞에서 봤던 두 개의 사업부만 쫙 턴을 해줘도 뒤에서 전장이 쭉쭉 밀어주니까 실적이 팍팍팍 증가하겠지. 그렇구나. 그래서 LG의 최근 실적이 정체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그 두 부문이 다시 회복되면 전기차까지 쫙 밀어주면서 앞으로 쭉쭉쭉 성장하겠지라는 그림이 굉장히 쉽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작업을요 하는데 딱 3분 이 판단을 내리기까지 딱 3분 이하 소요됩니다. 그래요. 보시는 분들께서는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만 하면 됩니까? LG전자의 매출액, 영업이익만 보지 마시고 사업보고서 키셔서 부문별 실적을 한 번만 더 보시고 관련 뉴스 기사만 좀 찾아보시면 얘네들이 무슨 사업하지? 올레드 만드네? 올레드 TV 어때? 기사를 한 번만 더 찾아보시면 저랑 똑같은 결론을 도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방법으로 기업들을 한 번에 쭉 수백 개를 살펴보는데 굉장히 빠르게 살펴보니까 블로그에도 제가 살펴보는 내용들을 꾸준히 공유를 드려요. 아니 호돌이님은 어떻게 매일같이 그렇게 기업들을 많이 살펴보면서 글을 매번 올리세요? 물어보시는데 네. 이처럼 부문별로 쪼개서 보는 게 가장 주요한 노하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LG가 예. 그냥 이렇게 아까 말씀 중에서도 2차 전지 같은 경우 섹터의 그 전반적인 하락 예. 그리고 좀 그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경우는 섹터 전반적으로 가는 경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하셨지만 예. 약간 지나가는 말로 하셨을 때 그래도 네. 중장기적으로는 또 괜찮다고 보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LG전자도 보면 전장이 이렇게 오르는 거 보면 다 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 면이 좀 있을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 우선 전기차가 계속 확대 도입되면 이 전장 사업은 더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기차는 배터리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터리에서 바로바로 전력을 빼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자 부품을 자동차에 탑재하기 쉬워집니다. 근데 문제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엔진에서 연료를 태우고 이 태운 연료를 다시 또 전력으로 변환시킨 뒤에 이걸 끌어오기 때문에 전력을 변환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크다 보니까 네. 이 전력을 많이 뽑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장의 부품 탑재 속도가 비교적 느립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확대가 되면 전장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내연기관만 전장화가 확대되면 비교적 성장 속도는 약간 떨어질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하는 특징을 갖는데요. 네.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계속해서 이 전장은 확대되는 그러한 추세다. 자동차의 기능이 늘어날수록 계속해서 전자 부품의 탑재량은 끊임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요 쪼개기 사례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더 쉬운 사례를 한 가지만 더 준비해봤습니다. 네, 있습니다. 아바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아바텍의 최근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액이 이거 증가한 건가 아니면 정체인 건가 조금 애매한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바텍이라는 기업 실적이 일단 증가하긴 했는데 한번 살펴보자. 네. 실적이 증가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살펴보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바텍이 혹시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본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사업을 합니다. 아시는 사업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게 안다고 대표하는 게 더 이상한 그런 질문입니다. ITO 코팅 사업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싱글라스 사업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보기만 사업 보고서에서 딱 한 줄만 읽어도 바로 꺼버립니다. 보기가 너무 어려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역시나 앞에서 말씀드렸죠. 부문별로 쪼개서 보자. 쪼개서 보면 아바텍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두 개의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그럼 두 개 사업 부문별로 실적을 한번 살펴보자. 그런데 첫 번째, 싱글라스니 ITO 코팅이니 무슨 코팅이니 이상한 뭔지 모르겠어. 이 사업 부문의 실적을 보니까 최근에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네 왜 하락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하락하는데 얘 말고 앞에서 실적이 증가했잖아. 그러면은 이 부문 말고 그 다음 부문 걔가 궁금하네. 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무슨 부문인지 모르겠는데 실적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지? 아바텍의 MLCC 사업이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누가 한 번쯤은 언급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MLCC 사업을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성과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력 사업이요. 이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사업이에요. 올레드 디스플레이나 LCD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좀 가공을 해주는 그러한 사업, 소재를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 산업이 계속해서 성숙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에서 실적이 점점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신사업이 엄청나게 이끌어주면서 이 기업의 실적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뭘 주목하면 된다? 아바텍의 MLCC 사업에 우선적으로 주목하면 된다. 이 사업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이상한 뭔지 모르겠는 이 사업들이 이해하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얘는 디스플레이 쪽 꾸준한 사업이겠지. 꾸준히 조금씩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꾸준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해서 지금 이 신사업, 급격하게 늘어나는 사업에 내가 우선적으로 주목을 한다면 나는 앞에서 봤던 ITO 코팅, 싱글라스 이상한 단어들 다 공부 안 하고 이 MLCC 하나만 좀 파도 이 기업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처럼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기업까지도요. 우리가 부문을 쪼개서만 봐도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물론 지금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러한 비슷한 작업을 여러 차례 걸쳐시다 보면 너무나 쉬워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팁을 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부분을 쪼개서 보는 게 예. 하나의 진짜 꿀팁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다른 14시간도 듣고 싶은데 이쯤에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좀 특이한 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실적 발표 기간마다 몇 차례 걸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기업 그리고 어닝 쇼크를 낸 기업,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 리스트를 쭉 나열을 해서 전해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기업들 또는 어닝 쇼크를 낸 기업들에 주목을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실제로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 어닝 쇼크 기업들을 이용한 투자 전략도 굉장히 많이 세울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기업들을 이용한 투자 전략이 100가지가 넘게 있어요. 네. 투자 모델들이. 아무튼 이 기업들만 살펴봐도 투자 기회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 분기는 유독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번 분기는 유독 어닝 쇼크를 낸 기업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리스트 일부만 가져온 것인데요. 나머지 리스트는 역시 제 블로그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은 건가요? 지금 업종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고 특히 이 어닝 쇼크를 유독 많이 낸 섹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유독 몇 개의 섹터가 굉장히 한순간에 갑자기 안 좋아졌기 때문에 쇼크가 막 나온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실적 발표 기간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기업의 수가 100개 정도라면 어닝 쇼크 안 좋은 기업들은 보통 한 150개에서 170개 정도 되는데 이번 실적 발표 기간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만약 100개라면 어닝 쇼크 기업들이 막 200개에서 300개까지도 나왔어요. 더 많았네요. 엄청나게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로 기업들 실적도 굉장히 좀 시장 기대치 대비 많이 못 나오고 있어서 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좀 특징적인 상황인데요. 중요한 점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어닝 쇼크가 이렇게 많이 나오다가도 또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로 갈수록 또 다시 점점점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오면서 즉 사람들이 이제 안 좋아졌으니까 안 좋다라는 생각하다가 다시금 좋아지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서프라이즈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요즘에 주식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주식시장 귀를 닫고 나는 주식에 이제 관심 안 둘래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일수록 우리가 자꾸만 좋은 기업들을 발굴해내야 이제 서프라이즈가 팍팍팍 늘어나는 그 시기에 좋은 성과를 막 낼 수 있다. 그래서 좀 역발상으로 좀 접근하시면서 위안도 삼으실 겸 주식 계좌가 팔할수록 잘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오히려 좀 조금이라도 더 위안을 삼으실 수 있도록 좀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닝 쇼크가 나왔다는 거는 다음 분기나 다다음 실적이 있어서 조금 그래도 이게 약간 기저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주가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어닝 쇼크 기업들은요 조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어닝 쇼크 기업들은 보통은 좀 높은 확률로 우리 지금 안 좋아지는 시작 단계예요. 인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했다가 생각보다 안 좋은 게 쇼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좋았던 경우가 많은데요. 어닝 쇼크 기업들도 분류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닝 쇼크 기업들을 또 개인적으로 한 80가지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그동안 좋았다가 쇼크가 나온 기업들 은 아무래도 다음번에 또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좀 있는 편이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에 반해서 좀 무관심
얘 뭐지? 그러다 갑자기 쇼크가 나왔던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은 좀 기업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네. 이 중에서 갑자기 또 좋아지는 기업들도 있고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나눠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별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어닝 쇼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우리가 실적을 볼 때 네. 어닝 서프라이즈와 어닝 쇼크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지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 실적을 보실 때 많은 투자자께서 잘못 실적을 보시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요. 실적이 증가했대. 이 기업의 실적이 증가했대. 뭐 YOY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대. 그럼 그 증가에만 주목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증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가? 기존의 시장의 기대보다 기존의 시장의 이 기대보다 더 증가했는지 아니면 덜 증가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LG전자의 실적이 100에서 200만큼 2배 증가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LG전자의 실적이 100에서 180까지밖에 증가를 못했어요. 200만큼 증가하지 못하고 이만큼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 많은 투자자께서 뭐라고 생각하시냐? 야, 실적이 100에서 180으로 증가했어. 대박.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무 의미 없다고요. 아, 시장의 기대가 200이었는데 180밖에 안 나왔어. 즉 어닝 쇼크죠. 네. 이러한 쇼크가 나오면 보통은 굉장히 안 좋은 신호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때 유의를 해야 된다. 물론 항상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기업 바이 기업으로 다르긴 하지만 일단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적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기대치보다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부르죠. 이 기대치의 평균치를 컨센서스라고 부르는데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셔서 기업들의 이 재무제표를 검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오른쪽에 이 노란색 칸으로 기업들의 예상 실적이 적혀 있습니다. 그 예상 실적들이 컨센서스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컨센서스보다 더 좋게 나왔는지 적당히 비슷하게 나왔는지 아니면 안 좋게 나왔는지 이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보다 안 좋게 나왔다면 어닝 쇼크네? 안 좋아. 이게 아니라요. 왜 안 좋을까? 일시적일까? 아니면 오래가는 이슈일까? 요거를 꼭 살펴보시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 그러면 이렇게 실적 발표 관련해서 이제 실적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고 예. 뭐 기업의 가치는 실적이랑 뭐 비례한다 결국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예. 뭐 실적 외엔 다른 거 안 보시는 거예요? 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기업의 주가가 실적에 의해서 결정된다. 실적이 오르면 주가가 오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시긴 많죠.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잘못된 왜냐면 실적 곱하기 밸류에이션입니다. 아, 그렇죠.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밸류가 즉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가 떨어지면 주가는 하락하죠. 그래서 많이 하시는 실수 중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기업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나오다가 실적이 점점점 그렇게까지 좋지 않아질 때 좀 성장이 둔화될 때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실적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잖아. 그럼 주가는 가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많이들 쓰시는 PER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는 항상 성장률과 연동이 되죠. 그래서 피터 린치가 PEG라는 지표를 많이 쓰기도 했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높은 기업은 더 PR을 많이 줘야 되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기업은 PR을 낮게 줘야 된다. 그런데 성장률이 높았다가 낮아지는 기업은 당연히 높은 PR을 주다가 낮은 PR을 주게 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실적이 여전히 오르고 있더라도 PR이 낮아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아주 중요하다. 사실은 여러 가지 통계 작업을 쭉 진행해 보면 밸류에이션이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히려 실적보다도 밸류에이션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자주 나오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밸류에이션은 또 이야기를 풀기 시작하면 기본 1시간으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음번에 또 초대해 주시면 그때 또 한번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아무튼 밸류에이션은 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이 있고 다른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또 다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은 좀 더 재밌는 한번 기준을 드려볼게요. 실적 말고 또 무엇을 보는가? 물론 기업의 재무 비율, 재무 지표 이런 것들도 봅니다. 네. 대표적인 재무 지표로는 혹시 부채 비율 많이 네, 들어보셨을 부채 겁니다. 근데 이 부채 비율이 조금 아쉬운 게 우리나라 2000년에서 2010년 요 초반 요 당시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투자 서적들이 막 쏟아져 나왔고 그 당시에 어떤 책들이 유행을 했냐면 제가 워렌 버핏의 투자 전략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피터 린치의 투자 전략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벤저민 그램의 전략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유명 투자자들의 전략을 요약해 주는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책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워렌 버핏은 부채 비율 150% 이하인 주식만 산다. 피터 린치는 200% 이하만 산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나 판을 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께서 편견을 갖게 되셨어요. 어떤 편견을?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좋은 거구나. 혹시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지금도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신 것 같으세요. 오늘 잘 온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이 그래서 막 50% 이하인 기업만 80% 이하인 기업만 투자할게.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과거에 뼈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죠. IMF 때 부채로 인해서 문제가 터졌다 보니까 좀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부채 비율 200%가 넘어가는 기업들은 안 좋은 기업들로 취급하던 시기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 뭐 프로젝트 이런 거 입찰할 때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가는 기업들은 입찰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IMF 직후에. 그래서 웃긴 일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야, 부채 비율이랑 기업의 이 가치, 이 좋고 나쁨은 상관이 없어. 누가 이렇게 말을 했냐. IMF가. 정작 국제기구 IMF가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했냐면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부채 비율 200% 이하 그 이상으로 기업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한 규정을 좀 철폐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부채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업의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는 그러한 기업이라면 이 기업의 어떠한 뭐 현금 흐름이나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없는 기업이라면 오히려 적당한 부채를 끌고 사업을 하는 기업이 레버리지 효과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내가 빚을 지지 않아도 어디서 차입을 끌어오지 않아도 사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채가 늘어나는 그러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혹시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는 기업이 그 저희 결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식당에서 결제를 하죠. 밥을 먹고 10,000원 딱 결제를 하면 부채로 잡히네요. 맞습니다. 이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기업들이 결제를 대행해주고 그 현금을 회수해 가는데 이 과정에 현금이 부채로 잡히죠. 결제 대금이 늘어날수록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성장하는 기업인데 부채가 많아질수록 좋은 기업인데 우리는 부채 비율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무엇인가? 자, 우리가 기업들의 2003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기업들에 쭉쭉쭉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기업들에 투자하는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는 기업들을 10개의 그룹으로 쪼갭니다. 혹시 무슨 기준으로 쪼갰을까요? 혹시 무슨 기준으로? 부채가 적은 기업, 적은 기업, 그다음 적은 기업, 그다음 적은 기업,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 부채가 많은 기업, 그리고 가장 많은 기업. 부채 비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기업들을 10개 그룹으로 쪼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10%의 기업들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을 것만 같지만 실제로는 부채 비율이 적당히 높은 기업이 대략 한 40%에서 180% 사이에 있는 그러한 기업들의 평균적인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 이 통계를 여러 가지로 돌리다 보면 어떤 결과도 나오냐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50% 기업들은요.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막 가장 높은 기업, 막 부채 비율 2,000%, 막 3,000% 이런 기업들보다 수익률이 낮게 나옵니다. 그래요. 예, 상장배지까지 다 고려해도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을 좀 뒤엎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블로그에 과거에 몇 년 전부터 많이 써왔고 또 투자자분들께서 좋아해 주셨는데요. 아무쪼록 개인적으로 이러한 지표들까지도 도입해서 부채 비율이 적당한 기업들, 레버리지 효과가 적당히 나는 기업들을 또 추려내는 작업도 합니다. 그래서 좀 지표를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좀 가장 많이 잘못 보시는 부채 비율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전해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단순하지가 않고 뭐 표현이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이렇게 다양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1 더하기는 2다라는 식으로 흡수를 하니까 맞습니다. 그걸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왜 난 한 대로 한 것 같은데 왜 수익률이 이럴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그 호돌이 대표님을 이거 강의를 한 15시간, 20시간 이거짜리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맛배기로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아무튼 자주 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또 그 블로그에 보니까 신사업에 대해서 또 재밌는 글을 써주셨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재미없으셔서 잘 들어보세요. 기업들이 신사업을 할게요. 우리 막 새로운 사업을 할게요 하면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보통은 호재 아닐까요? 호재일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실제로 호재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아주 재밌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한번 예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이라는 기업이 건설사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플랜트만 만드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무엇인가? 바로 전력을 중개하는 사업.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전력을 뭐 풍력 같은 걸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막 중개하는 사업을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사업의 내용은 어디 가서 볼 수 있는가? 여러분께서 전자공시 사업보고서 들어오셔서 정관에 관한 사항 들어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처럼 신사업을 할게요 쓰는 건 너무나 쉬운데 어떤 이슈가 있냐면 많은 기업들이 우리 진짜 이 신사업을 추진해보자가 아니라 야 요즘에 주식시장에서
뭐 로봇이 핫하더라. 메타버스가 핫하더라. 맞아요. 야 우리도 그거 신사업으로 2차 전지 때 그랬잖아요. 2차 전지도 맞습니다. 그건 껴놓자. 왜? 주가가 막 폭등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그 가운데서 누군가 차익을 내는 거죠. 기업의 내부자들이. 그래서 신사업을 딱 하겠다라고 이야기만 해놓고 신사업을 안 하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무슨 지침을 새롭게 내렸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됐습니다. 야 신사업 니네가 하겠다고 썼어? 지금까지 그거 쓰는 거 의무였잖아. 근데 이제 그것만 쓰지 마. 앞으로 모두 써? 신사업 하겠다고 썼으면 그 신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써. 그걸 구체적으로 추가로 쓰라고 추가 항목을 쓴 겁니다. 야. 그래서 현대건설의 이 공시를 추가로 보시면요. 우리가 이 신사업을 위해서 지금 200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명 규모의 이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팀을 꾸렸습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없었어요. 이런 항목이. 그렇군요. 올해 하반기부터 이번 이 사업보고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좋은 방향인 아주 것 좋은 같은데요. 방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지침을 내렸는데 신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기업들 절반이 좀 안 되는 기업들이 이걸 다 누락했습니다. 야, 다 뻥이었구만. 근데 정말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누락한 기업들 유독 누가 많이 누락했는가? 여러 가지 신사업 중에서도 특히 바로 이 신사업이요. 메타버스, 수소, 로봇, 2차 전지. 진짜요?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 기업들의 무려 65%가 다른 기업들은 30% 정도인데 유독 이 신사업을 하겠다라고 한 기업들은 65%가 이걸 다 누락해버렸습니다. 요즘에 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우리 한국 증시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안타깝네요, 참. 예,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금융감독원의 리포트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그 신사업을 누락한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지난 3년 연속 적자인 기업들. 사실 저희가 투자하다 보면 3년 연속 적자인 기업 생각보다 찾기 쉽지 않거든요. 내가 그걸 집중적으로 찾아도 잘 안 나와요. 그런 기업들이 무려 40%. 그렇구나. 그리고 자본 잠식에 있는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미 벌써 우리 신사업 하겠습니다라고 딱 명기하자마자 주가가 붕 떴잖아요. 막 2천지 하겠습니다. 말만 해도 주가가 막 몇%씩 올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불법적으로 차익을 누려서 적발된 기업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다. 금융감독원이 주의하세요라고 지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업들이 우리 신사업을 추진할게요. 그런데 신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죠. 그렇죠. 원치 않게 지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연된다면 그 이유도 다 쓰라는 겁니다. 이 아래다가 왜 지연돼 그것도 다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로 BGF 리테일이라는 기업이요. 네. 우리 아시는 CU 편의점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편의점 사업만 하다가 앞으로는 모두 하겠다. 우리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 사업도 하겠습니다라고 작년에 발표했었거든요. 정관에 또 써놨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BGF 리테일이 지금 1년 반이 넘도록 이 휴게소 사업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걸 이유를 소개를 안 해도 됐었어요. 어느 누구도 몰랐었습니다. 써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부터는 의무로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분께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유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이요.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휴게소를 그냥 생으로 차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 휴게소를 뺏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존 휴게소들의 이 계약이 끝나고 우리가 거기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계약이 끝난 휴게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아직은 계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써줬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읽으면 지연될만 하구나라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이유를 쓰라는 게 감독원의 지침인데 역시나 이번에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도 이 이유를 싹 다 누락한 기업들 있어. 앞에서 2차 전지, 메타버스, 수소, 로봇 하겠다는 그 기업들이 역시나 이번에도 또 다 다 전반기 때 날아갔던 주식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주의하셔야 된다. 주의하셔야 된다. 사실은 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써도 그 내용을 모두 신뢰할 수는 없거든요. 신뢰할 수 없는 기업들도 꽤 많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하겠다고 떠벌리는 기업들이 실제로는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엔 못하는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고. 써놔도 지금 비정상인 기업들이 수록할 판에 아예 안 썼다는 건 진짜 이거는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실수로 누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업들이 우리 신사업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IR 담당자가 여기저기 막 홍보하러 엄청나게 다니는데 보고서만 해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사전에 작성하는 것만 해도. 맞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실제로 신사업을 하겠다는 기업들은 아주 내용을 꼼꼼하게 채워넣고 있는데 그거를 깜빡하고 누락했다는 건 솔직히 너무 좀 아닌 변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맞네요. 그래서 이번에 공시에 지금 정관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번 분기부터는 꼭 이런 부분도 함께 참고하세요라고 제가 글을 올린 바 있었습니다. 재밌네요. 네. 재미있고 너무 유익한데요.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원이 뭐 이런저런 욕도 먹지만 뭐 솔직히 비판할 여지가
컨트롤은 아니긴 합니다만 네. 분명히 좀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 시청자님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옹달 책방에 출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무료 텔레그램, 그러니까 제 구독자분들께 좀 더 즉각적으로 다양한 그래프 뭐 자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텔레그램 채널도 개설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보여드린 뭐 그래프들 이런 것 말고도 뭐 각종 뭐 기업의 수출입 데이터라든지 좀 여러분께서 일일이 찾아보기 번거로우신 데이터들도 일괄적으로 쭉 한 방에 이 그래프 수천 개를 추출해서 쫙 공유를 드리려고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까지 여러분한테 돈 받고 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요. 그냥 자유롭게 들어왔다 나가시면 되겠으니까 이런 내용들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좀 투자에 도움을 받아가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물론 이 시장이 어려울수록 주식에 대한 영상 보고 싶지 않고 귀 닫고 싶고 주식 계좌 키고 싶지 않고 이게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심리는 다 똑같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닝 쇼크 기업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독 좀 두드러지게 많이 나오는 시기. 유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례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상황이 다시 끝나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다시는 서프라이즈 기업들 늘어나고 실적 증가하는 기업들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러한 상황에 왔을 때 내가 지금 일찍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막 허겁지겁 주식을 살려가면 늦는다. 그래서 지금을 꼭 공부의 기회로 삼으시는 게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꼰대 같은 말씀드리면 가끔씩 댓글이 달려요. 이 어린 놈이 꼰대 같은 얘기하고 있다고 막 이렇게 너무 상처를 받을 때도 있는데요. 그 한 가지만 좀 어필을 해보자면 여러분께서 보시는 웬만한 그 애널리스트 분들보다 제가 나이도 많고 투자 경험도 많고 분석 경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이렇게 제가 어려 보인다고 무시하지 말아주시고요. 저 블로그 같은데 들어오셔서 글 한번 보시면서 좀 한번 수준을 판단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가 좀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 재미없는 이야기도 섞여 있었는데 다음에는 막 통계 데이터까지 많이 끌고 와서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텔레그램 링크랑 블로그 링크는 첫 댓글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오늘 이 정도로 오늘 호돌이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